Attention all flight crew members, flight is go for launch. It's been just over a month since Flight 5. Goal is to get that turnaround time down to hours. We have liftoff. Stage separation. 30 seconds, no catch decision. Booster offshore divert. Tune in and watch the ship fly around planet Earth. Relight demo startup. And shutdown. Starship is at 100 kilometers altitude. Flaps now have control of the vehicle. Starship has started the subsonic boat. (2024년 11월 19일) 스타쉽 6번째 비행 테스트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스펙스 X의 스타쉽은 독특한 재착륙 방식인 서브소닉 벨리 플롭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복잡하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쉽은 약 10km 고도에 도달하면 수평으로 회전하여 벨리 플롭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빌딩과 같습니다. 이 벨리 플롭 자세를 통해 스타쉽은 공기 저항을 최대화하여 속도를 줄입니다. 이는 연료 소모와 최대 감속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열을 견디기 위해 스타쉽은 수백 개의 육각형 세라믹 타일로 이루어진 열 보호막을 사용합니다. 지면에서 약 500m 상공에서 엔진이 재점화되고 스타쉽은 다시 수직으로 회전하여 착륙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서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서브소닉 아음속은 음속보다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음속은 시속 1235km로 아음속은 이 속도보다 느린 모든 속도를 포함합니다. 주로 민간 항공기와 같은 상업용 항공기에서 사용됩니다. 아음속 비행은 공기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료 효율이 높으며 초음속 비행보다 안정적이고 그로 인해 기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또한 소음이 적어 특히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6번째 시험 비행에서 1, 2단 모두 바다에 착륙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시험 비행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전체 시스템 재사용 가능성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단 로켓 슈퍼헤비 부스터는 발사장 인근 멕시코만에 안전하게 착수하였고 2단인 우주선 스타쉽은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며 비행 후 인도양에 무사히 착수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의 내구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재료를 적용했고 마지막 낙하 각도를 조정하는 등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상 착륙 대신 바다 착륙을 선택한 겁니다. 이번 스타쉽 6번째 시험 비행에서 새롭게 적용된 재료는 열 보호 시스템에 사용된 새로운 세라믹 타일입니다. 이 세라믹 타일들은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극한의 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열 보호 시스템은 향후 착륙 시 필요한 캐치 하드웨어를 추가하기 위해서 제거되었습니다.
낙하 각도 조정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스타쉽이 더 가파른 각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랩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더 높은 속도에서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향후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착륙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6번째 시험 비행은 향후 스타쉽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 그리고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3년 2월 27일 차세대 스타링크 V2 미니 인공위성의 공식적인 스펙과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2세대 위성은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의 미래이며, 당시 공개된 정보는 이걸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2세대 스타링크 인공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링크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2 미니 위성은 스타링크 역량의 한 단계 진보를 나타냅니다. B2 미니에는 더 강력한 위상 배열 안테나와 백홀 통신을 용도로 E밴드 사용하는 등의 주요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1.5 버전의 20Gbps 대비 위성당 약 4배 더 많은 80Gbps의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6-1 미션으로 24년 2월 28일 22개의 스타링크 B2 미니 위성을 처음으로 저궤도로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2세대 미 연방통신위원회 라이선스하에 운영이 되며, 현재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2세대 연방통신위원회 라이선스하에 명목상 29,998개의 위성 중 약 7,500개를 발사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위성 발사와 관련된 규제와 허가를 관리합니다. 추가로 위상을 발사하려면 스페이스X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추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스페이스X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성 발사가 환경과 주파수 간섭,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아 연방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만 추가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기준으로 스페이스X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 7,500개의 스타링크 2세대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22,488개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신청은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24년 10월 30, 7,209개의 스타링크 위성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7,585개로 증가했으며, 동기간 B2 미니 위성의 비중은 약 34% 2,446개에서 37%인 2,822개로 증가했습니다. 23년 7월 19일부터는 B2 미니 위성만을 궤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1세대 위성들은 풀사이즈의 B2 위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스타쉽 완성 때까진 최적의 솔루션인 풀사이즈 B2 위성을 기다리는 것보단 빠르게 차선의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통해 우주 탐사와 화성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으로 1단계 슈퍼 헤비 부스터와 2단계 스타쉽 우주선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대형 화물과 승무원을 우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비행이 지난해 11월 19일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영상 초반에 이를 담았습니다. 이 시험 비행에서 슈퍼 헤비 부스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스타쉽 우주선은 궤도에 진입 후 인도양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비행을 통해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는 스타쉽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앞으로 스타쉽의 시험 비행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완전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유인 달 탐사 임무에도 스타쉽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 X는 이미 텍사스의 스타베이스로 수십 개의 풀사이즈 스타링크 B2 위성을 제작하고 배송했습니다. B2 위성은 2톤의 무게를 지니며 1.5 버전보다 거의 10배 더 많은 200기가비트/세컨드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무겁고 크기도 커 스페이스X의 차세대 스타쉽 로켓으로만 발사할 수 있고, 아직 테스트 단계로 스페이스X는 기존의 팔콘 9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는 패키지로 풀사이즈 B2 위성의 많은 이점을 결합한 세 번째 스타링크 B2 미니를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스타링크 B2 미니 위성이 더 강력한 안테나와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B2 미니 위성은 1.5 버전 대비 4배 더 많은 대역폭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B2 미니 디자인으로 인해 팔콘 9이 발사할 수 있는 위성의 수는 거의 3배 가까이 감소했지만, 발사할 수 있는 21개의 V2 미니 위성은 기존에 발사할 수 있었던 약 57개의 1.5 버전 위성보다 약 50% 더 많은 대역폭을 추가할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타링크의 V2 미니와 1.5 위성의 경우 팔콘 9에 평균적으로 각각 20개 초반대 그리고 50개 후반대가 실려 저궤도로 올려집니다. 한 번에 발사 가능한 위성의 개수는 3배의 차이가 있지만 B2 미니 위성의 대역폭이 80기가비트/세컨드로 1.5의 20기가비트/세컨드 대비 약 4배 정도 높기에 전체적인 대역폭은 오히려 50% 정도 더 높습니다. 스타링크 V2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위해 3배 더 많은 팔콘 9 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는 하지만, 커버되는 지역은 훨씬 더 많은 고객을 서비스하거나 동일한 수의 고객들에게 훨씬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용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B2 미니 위성은 1세대 위성 대비 2.4배 더 높은 추력과 1.5배 더 높은 특수 임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곤 홀 효과 추진기가 우주에서 작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 연료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논 추진체의 높은 비용을 피하고자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링크의 1세대 위성을 위해 최초의 크립톤 홀 효과 추진기를 개발했습니다. 19년 5월 이후 발사된 거의 4천여 개의 스타링크 1세대 위성에 걸쳐서 크립톤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은 스페이스X의 수억 불을 절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킬로그램당 제논과 크립톤의 가격이 각각 1만 불에서 3천 불 그리고 1,500불에서 500불 수준입니다. 크립톤에서의 아르곤으로의 전환도 유사하게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크립톤에 비해 스타링크 B2 위성은 연료로 사용하는 아르곤은 사실상 무료입니다. 5-9 순수 아르곤은 킬로그램당 약 5불에서 17불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각 스타링크 B2 미니 위성은 80kg 미만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발사된 거의 4천여 개 스타링크 B2 위성에 대해서 5천만 불 플러스 마이너스 2,500만 불을 크립톤에 지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스타링크 B2 위성이 200kg의 아르곤을 필요로 하더라도 거의 3만 개의 B2 위성에 사용될 아르곤의 연료 비용은 4,000개의 1세대 위성 연료보다도 적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스타링크의 발사체 및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테슬라의 원가 경쟁력은 압도적입니다. 감사합니다.